금융시장이 계속 팽창하던 2006년 전 세계 국민 총 생산은 47조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그 2배가 넘는 119조 달러에 이른 시장이 있었습니다. 주식 채권 시장이었죠. 2006년 금융 파생 상품의 규모는 어땠을까요? 전 세계 국민 총 생산의 10배, 무려 473조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007년 하반기부터 지구촌 금융 네트워크가 한층 강화됐습니다. 운송수단이나 통신망으로 연결된 차원을 넘어서 국제투자은행과 24시간 외환거래실이 금융 네트워크를 주도하죠. 지난 5회에 걸쳐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신용, 주식, 보험, 부동산 시장의 발전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금융은 어떻게 확산됐고 세계를 지배하게 됐을까요? 금융의 세계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계화 시대, 경제활동에 좋은 점이 많죠. 홍콩이 거대 무역항으로 성장한 것이 바로 그 예입니다. 하지만 세계화에 동반되는 취약성도 있습니다. 금융은 정교한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금융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정치적인 변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돈의 역사는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금융이 마비될 뻔했던 심각한 위기가 몇 차례나 있었죠. 10년 전만 해도 아시아와 같은 이머징 마켓이 금융 대란에 휩싸일 것이라는 예측이 팽배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신용 경색으로 큰 타격을 받은 쪽은 서구권입니다. 아시아는 비교적 안정적이었죠. 세계 경제의 판도가 바뀐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자금 의존도가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미국과 중국이 공생하는 관계를 일컬어 차이메리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차이메리카가 금융 세계화 시대의 취약점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100여 년 전 인류 역사상 최초로 금융의 세계화가 일어났지만 얼마 못 가서 전쟁으로 막을 내리게 됐죠. 오늘날 그 같은 일이 재현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한때 사람들은 이머징 마켓을 위험부담이 큰 시장으로 인식했습니다. 해외 투자로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현지 시장 상황이 악화되면 큰 손실을 보게 되니까요. 최근에는 위기를 딛고 다시 떠오른다는 의미로 리 이머징 마켓이 주목받습니다. 요즘 가장 주목받는 리이머징 마켓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이 투자해서 거둬들인 돈이 엄청나다고들 하죠. 실제로 지난 20년간 중국 경제는 홍콩을 모델 삼아서 눈부신 속도로 발전했습니다. 외국의 투자자들은 큰 수익을 노리고 세계 최대 인구를 자랑하는 중국 시장에 꾸준히 진출을 시도했습니다. 일부 외국인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봤지만은 언제 그랬냐는 듯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세계가 일일 생활권이 되었다고 하지만은 해외 투자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다른 나라 정부와 기업의 정책까지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한편 외국에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1914년 이전엔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을 썼습니다. 자국 정부에 파병을 요청하는 방법이었죠.
무력을 앞세운 정책 덕분에 영국의 투자자들은 세계 어디서든 마음 놓고 경제 활동을 하며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영국 해군은 총포를 동원해서 세계화 시대의 첫 장을 열었습니다. 이 시기에 주목할 만한 인물로는 윌리엄 자딘과 제임스 메디슨이 있죠. 이들은 1832년 중국 남부의 광저우항에 무역회사를 설립해서 돈을 끌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주된 수입원은 마약 밀매였습니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에서 아편을 수입해서 중국인들에게 판매했던 것입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아편이 금지돼 있었죠. 이에 아편 밀매를 근절하라는 황제의 명을 받은 린저쉬는 1839년 3월 10일 광저우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영국 상인들의 아편 판매는 원천봉쇄했고 창고에서 아편 2만 상자를 압수해서 바다에 버렸죠. 값으로 따지면 무려 200만 파운드에 이릅니다. 엄청난 손실을 입은 자딘은 서둘러 영국으로 돌아가서 정부에 파병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마침내 1840년 8월 23일 이곳 홍콩에 영국 군함이 상륙하게 됩니다. 중국은 아편 전쟁을 치르면서 그 기반이 크게 흔들렸죠. 한편 자딘의 예측대로 영국 해군은 중국을 쉽게 무너뜨렸습니다. 중국 남서부 지역이 영국에 넘어갔고 그와 동시에 아편 시장이 개방돼서 중독자가 급증했습니다.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중국은 무정부 상태에 빠졌죠. 이때 자딘과 메디슨은 홍콩에 본사를 개설했고 무역으로 세계화의 터전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1900년경) 자딘 메디슨사는 사업을 다각화했습니다. 양조장, 면직공장, 보험회사를 설립했고 주룽에서 광저우를 잇는 철도공사에 착수했죠. (1913년) 당시 런던에는 해외 자산을 보유한 거대 투자가가 있었는데 앞서 언급했던 로스차일드 가문입니다. 자, 투자 원장을 좀 보실까요? 로스차일드 가문이 소유했던 해외 증권이 20여 가지나 되는데요. 먼저 발행 채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칠레, 그 밑에 이집트,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목록의 하단엔 철도회사 증권이 11개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4곳, 캐나다의 2곳, 그리고 주룽 광저우 철도에도 투자를 했군요. 이처럼 세계 경제의 주축이 무역에서 금융으로 이동하면서 금융 세계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최초로 진행됐던 금융 세계화는 얼마 못 가서 중단됐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기 때문이죠. 한편 1914년 2월 28일 오스트리아 제국의 후계자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이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예보에서 암살당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금융시장은 별다른 변동을 보이지 않았었죠. 하지만 이 사건은 세계 금융시장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몰고 왔습니다. 투자자들은 유럽 대륙에서 전면전이 시작되리라는 사실을 뒤늦게나마 깨달았지만은 당시 세계 경제의 유동성은 이미 나빠지고 있었죠.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퍼지자 금융세계화도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 런던 타임스 경제면에 실린 기사 내용이 무척 흥미롭습니다. 사라예보에서 황태자가 암살되고 3주가 지난 7월 22일까지 암살 사건이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하지만 그로부터 열흘 후인 8월 1일자 기사를 한번 볼까요? 타임스지는 증권거래소가 폐장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폐장은 이듬해인 1915년 1월 4일까지 계속됐죠. 투자자들은 왜 경제가 마비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쟁 직전까지 몰랐을까요? 당시 사람들은 세계가 금융혁신과 경제통합을 이루어 안정된 상태라고 착각했기 때문이었죠. 전쟁 직전까지 금융시장은 적신호가 아닌 청신호를 보였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한 세대에 걸쳐 구축된 안정된 체제라고 해도 단 며칠 만에 붕괴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의 피해를 복구하는 데는 수십 년 이상이 소요됐죠. 최초의 금융세계화는 1차 대전과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그 후 세계 금융은 침체 상태에 일로였고 심지어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소문까지 나돌았죠. 1944년 승전을 앞둔 연합국들은 세계 금융에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무역은 자유화하되 자본의 이동은 엄격하게 규제하기로 했죠. 국가 간 자금 이동은 반드시 정부를 통하도록 했습니다. 새로운 금융질서 확립과 함께 워싱턴 DC에 국제기구 두 곳이 탄생했습니다. 하나는 IMF, 다른 하나는 훗날 세계은행으로 불리게 될 국제부흥개발은행이었죠. 한편 1970년대부터 중동 산유국들이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돈을 서구은행이 유치해서 대출에 재투자하자 국제기구들은 규제를 완화했죠. 이로써 금융세계화가 다시 열렸습니다. 은행들은 수익이 클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에 오일 달러를 빌려주었습니다. 수익이 큰 만큼 위험도 크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말이죠. 그 후 7년 동안 남미 지역에선 차입금이 4배로 증가했습니다. 무려 3,150억 달러를 빌렸죠. 1982년이 되자 멕시코 정부는 대외 채무를 갚을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얼마 후 남미 대륙 전체가 파산 위기에 내몰렸죠. 예전 같았으면 정부가 무력을 동원해서 외국에 빌려준 돈을 받아낼 법도 하지만은 그런 시절은 이미 지났습니다. 이제 IMF와 세계은행이 이런 문제를 맡게 됐습니다. 물론 이 두 기관이 무력을 행사할 수는 없었죠. 대신에 대출을 해줄 테니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받아들여 긴축 재정을 강화하라고 남미 국가들을 압박했습니다. 미국 경제학계는 이에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물론 반대도 있었죠. IMF와 세계은행이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는 정책을 추진한다면서 많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들 두 기관이 제3세계 국가들의 경제 생명줄을 쥐고 있으며 독재자를 지원하고 미국 제국주의의 확산을 돕는다고들 했죠. 이를 비판하면 탄압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결국 반세계화 운동이 거세지면서 음모론까지 나돌았죠. 에콰도르 대통령 하이메 롤도스와 파나마 대통령 오마르 토리호스가 미 제국주의에 대항하다가 암살됐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세계은행과 IMF가 제3세계 지도자들을 암살했다는 주장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1970년대 에콰도르와 파나마가 미국에서 빌린 돈은 미국 전체 대출금의 0.14%에 불과했습니다. 미국 수출 시장 전체를 봐도 에콰도르와 파나마가 차지하는 것은 0.4%로 아주 미미했죠. 지도자를 암살해야 할 만큼 큰 시장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IMF가 암살을 사주했다는 설은 근거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금융 세계화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면서 경제 저격수라고 불리는 금융 모델이 등장을 하죠. 치명적인 함정을 지닌 금융 상품, 바로 해치펀드입니다. 해치펀드는 무력을 동원하지 않고도 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이 더욱 위협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자금 회수 기간도 매우 단축됐죠. 세계은행의 대출 기간은 몇 년이지만 해치펀드는 몇 주, 심지어 며칠 후에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치펀드계의 제왕 조지 소로스를 만나볼까요? 소로스는 헝가리 출신 유대인으로 런던에서 유학한 후에 미국으로 건너가 현재까지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불안전성과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한 이론으로 유명합니다. 인간의 행동은 예기치 못한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결과가 기대치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하는 일이란 대체로 불안전하기 마련이죠. 소로스의 재귀성 이론에 따르면 금융시장은 완벽하게 효율적이거나 이성적일 수 없습니다.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란 비이성적인 수많은 투자자들의 무지와 편견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로스는 사람의 기분이 들떴다가 가라앉는 것처럼 시장 역시 호황과 불황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봤습니다. 소로스가 이끄는 퀀텀 펀드는 공매도로 막대한 수익을 올렸죠. 공매도란 가격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고가로 매도한 후 가격이 떨어지면 낮은 가격에 재매수에 되갚는 방식입니다. 소로스는 하락장에서 큰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가 하락의 승부수를 걸자 영국 금융이 위기 국면에 내몰렸다는 지적이 있었죠. (1992년 9월 16일) 영국의 중앙은행은 소로스의 파운드화 매도 전략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실 소로스 같은 투자가와 영국 정부가 맞붙는다면 투자가가 이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액의 단위부터가 달랐으니까요. 매일 수조 달러를 거래하는 외환시장과 외환 보유고가 얼마 되지 않았던 영국 재무부가 맞붙었으니까 결과는 아주 뻔했죠. 당시 파운드화는 유럽 환율 제도를 통해 독일 마르크화에 연동되어 있었습니다. 독일이 통일 비용 지출 문제로 금리를 인상하자 영국도 금리를 인상해 대출금 이자 부담이 가중됐습니다. 소로스는 영국이 유럽 환율 제도에서 탈퇴해 파운드화를 평가절하하리라는 사실을 예측했죠. 소로스 인생 최대의 도박이었습니다. 파운드화 가치 하락을 확신한 그는 퀀텀 펀드의 자본 총액보다 큰 액수인 100억 달러를 투자했죠. 위험 부담이 컸던 만큼 수익도 컸습니다. 관점에 따라선 파운드와 공매도를 차익을 노린 거래로 볼 수도 있고 전략적인 투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저도 파운드화의 가치 하락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은 제겐 투자할 만한 돈이 없었죠. 그런데 묘하게도 제가 베르디의 오페라 운명의 힘을 보러 간 날 파운드화의 운명이 결정됐습니다.
영국 재무부 장관 노먼 라몬트가 이곳 재무성 정원에서 영국이 유럽 환율 제도에서 탈퇴하겠다고 발표한 후에 파운드화는 폭락했죠. Today has been an extremely difficult and turbulent day. Massive speculative flows have continued to disrupt the functioning of the exchange rate mechanism. 소로스는 파운드 연간 수익의 40%에 이르는 10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예상이 적중해서 큰 돈을 벌었는데 그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물론 내기를 해서 이긴 것이니 기분이 좋았죠. 게다가 수익도 올려서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소로스는 집단 심리를 읽는 능력, 즉 직감을 강조했지만은 그 직감이 틀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감 대신에 정확한 수학을 이용하면 어떨까요?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투자법을 공식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요? 놀랍게도 현실과 다른 세상을 가정해서 공식을 완성했죠. 국제 교역량과 금융 거래가 늘어나면서 세계 경제의 취약성도 높아졌습니다. 한 곳에서 발생한 금융 위기는 다른 곳으로 급속히 전파됐죠. 하지만 전혀 다른 세상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복잡한 갈등, 비이성적인 감정이 없는 세상을 가정해 봅시다. 최신 정보를 수집해 언제나 수익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으며 일상의 충격과 동요가 없으며 있다 해도 이를 예측할 수 있는 곳을 상상해 보시죠. 이처럼 매사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세상이 존재한다면 주식 폭락 사태란 상상하기 힘들 겁니다. 수백만 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하겠죠. 이런 가정하에 천재 경제학자들이 예측이 가능한 가상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현실엔 없는 것이죠. 1993년 미국 커네티컷주 그리니치의 한 사무실에서 수학 천재 2명이 만났습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 교수인 마이런 숄스는 옵션 가격을 결정하는 새로운 이론을 만들었죠. 숄스와 미국 하버드 대학 교수인 로버트 머턴은 퀀츠, 즉 수리 모델에 기초한 투자 프로그램으로 돈을 버는 투자자들의 원조입니다. 이 건물 사무실에서 그들은 금융혁명을 구상했죠. 그들이 고안해낸 아이디어는 옵션 계약을 기반으로 합니다. 시중가 $100의 주식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1년 내에 주식값이 $200로 상승한다면 이 주식을 $100에 미리 사두는 게 이득이겠죠? 시세 차익으로 $100를 벌 테니까요. 그리고 예상이 빗나간다고 해도 큰 손해는 없죠. 손해는 옵션을 매입한 가격에 한정됩니다. 문제는 옵션의 가격이죠. $5, $10. 답은 정교한 공식에 있습니다. 퀀츠 프로그램으로 거래하는 투자자들은 이 공식을 블랙박스라고 부릅니다. 공식의 관건은 옵션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이죠. 주식을 일정 시점에 매입한다고 할 때 일정 기간의 가격 변동을 감안해서 옵션 가격을 산출하는 겁니다. 물론 가격을 직감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정확히 계산해야죠.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고된 작업이었습니다. 노력 끝에 머턴과 숄스는 옵션 가격을 산출하는 공식을 완성했습니다. 복잡한 수학 공식 얘기가 나오니까 잘 모르시겠다고요? 투자자들이 들으면 좋아하겠군요. 이들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옵션 가격 설정에 대해 모르는 것이 더 유리하니까요. 머턴과 숄스가 주축이 된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는 정확한 예측을 기반으로 해서 장사 후 2년 동안 어마어마한 수익을 기록하며 급성장하게 됩니다. 저평가된 증권을 대량 매수한 것도 수익률에 크게 기여했죠. 직원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지자 고급 승용차도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그런데 고수익을 유지하려면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거래를 많이 하려면 자기 자본만으로는 부족했으니까요. 1997년 8월 롱텀 캐피탈의 자본은 70억 달러에 못 미쳤지만 채무 금액은 무려 1260억 달러나 됐습니다. 사정이 이쯤 되면 산더미 같은 부채를 걱정하는 게 당연하겠죠. 하지만 숄스와 머턴은 아주 의연했습니다. 그들이 자부하는 완벽한 공식에 따르면 위험은 제로에 가까웠으니까요. 실제로 롱텀 캐피털은 100가지에 이르는 거래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거기다 7,600가지가 넘는 금융 포지션을 취했죠. 이 중 한두 개가 잘못될 수는 있지만 수많은 거래가 동시에 잘못될 위험은 없다고 믿었던 것이죠. 롱텀 캐피털은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거래를 했지만 실제로는 미국과 유럽의 시장 옵션에 중점을 뒀습니다. 옵션은 주식 가격의 변동에 따라 수익이 달라집니다. 옵션이 높은 가격에 거래되자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리라는 불안 심리가 감돌았죠. 하지만 롱텀 캐피털의 예측은 달랐습니다. 주식시장 변동성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의 옵션 행사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옵션가를 낮추고 대량 매도했죠. 위험한 시도라고요? 롱텀 캐피털은 손실을 볼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전망했습니다. 거의 제로로 봤죠. 롱텀 캐피털에겐 주식시장의 등락이 다른 세상의 이야기였습니다. 더욱이 롱텀 캐피털의 전략을 높이 평가하기라도 하듯 1997년 10월 머턴과 숄스에게 노벨 경제학상이 수여됐죠. 시성이 직감을 눌렀다고 봐야 할까요? 금융수학으로 위험을 최소화했으니까요. 블랙박스 공식으로 무장한 롱텀 캐피털은 조지 소로스를 앞선 어마어마한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1998년 여름 승승장구하던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여가를 즐기는 동안에 노벨 경제학상에 빛나는 블랙박스 시스템은 위협을 받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터진 것이죠. 진화론엔 소행성 충돌과 같은 외계의 충격이 생물의 대량 멸종을 초래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1998년 8월 17일 엄청난 충격이 금융계를 강타했습니다. 정확히 어디였느냐고요? 미국의 정반대편에 있는 이머징 마켓이 표적이 됐죠. 정치 불안, 석유 수출 대금 감소, 사유화 정책의 실패로 러시아 금융이 붕괴됐습니다. 다급해진 러시아 정부는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고 그 결과 세계 금융시장의 충격의 여파가 퍼졌습니다. 주가는 급락했죠. 앞서 롱텀 캐피털은 변동성이 낮아 옵션 행사가 저조하리라 예측했고 옵션을 낮은 가격에 대량 매도했습니다. 그런데 변동성이 커지자 옵션 행사가 늘어 손실이 발생했죠. 롱텀 캐피탈은 하루에 3,500만 달러가 넘는 손실은 없을 거라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1998년 8월 21일 단 하루 만에 총 자산의 15%인 5억 5천만 달러를 잃었습니다. 롱텀 캐피탈의 계산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할 말을 잃은 롱텀 캐피탈 직원들은 주식 거래판에 뜨는 어이없는 숫자를 응시하면서 눈을 의심했지만은 엄연한 현실이었습니다. 열흘 만에 회사의 자산 가치는 45%까지 추락했죠. 구제 금융 없이는 회생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재력으로 따지면은 조지 소로스만한 사람이 없었죠. 하지만 금융공학을 굳게 믿은 롱텀 캐피털이 비이성적인 재규성 이론을 세운 소로스에게 구제를 요청하기가 자존심이 좀 상했겠죠. 롱텀 캐피털과 논의할 당시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조찬을 함께 했는데 롱텀 캐피털 측은 긴장했지만 저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죠. 자금을 지원할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구원의 손길은 없었습니다. 일단 당시 상황이 너무 위험했고 저한테 충분한 자금이 없었습니다. 위기에 몰린 롱텀 캐피털이 회생하려면 은행들이 전적으로 협력해야 했죠. 이 사태가 금융권 연쇄 파산으로 확산될 것을 우려한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미국 월가의 14개 은행을 동원해서 롱텀 캐피탈에 긴급 자금 수십억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정확한 통계로 무장한 롱텀 캐피탈은 예측이 빗나간 걸까요? 소로스는 건지한데 말이죠.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간과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투자자들의 불안한 군중심리 또한 고려하지 않았죠. 문제는 더 있습니다. 롱텀 캐피털은 90년대 이후 5년 동안의 주식시장 자료에 근거해 예측을 했죠. 그런데 1987년에 있었던 주식 대폭락 사태를 자료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1917년 러시아 혁명 후에 일어났던 금융위기도 자료에서 배제했죠.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들은 수학엔 능했지만 역사에는 무지했습니다. 또한 이론 자체는 완벽했지만 현실을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결국 롱텀 캐피털의 롱텀, 즉 장기간이란 말이 무색하게 단기간에 몰락했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금융위기가 재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헤지펀드의 수도 늘었고 규모도 커졌으니 금융구제가 가능할지도 모르죠. 어쨌든 막대한 자금을 축적한 나라를 찾아서 지구 반대편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중국의 금융시장은 영미권 국가만큼이나 오랜 역사를 자랑합니다. 1997년에 아시아 지역 전체가 금융위기에 휩싸였지만 2000년 이후 금융시장은 7년 연속 호조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세계적으로 주식 채권 시장이 호황을 누렸고 상품 거래소, 파생 상품 시장을 비롯해 자산 시장 전체가 호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치품 수요가 크게 늘었고 고급 와인이나 이어트도 잘 팔렸죠. 그런데 이러한 호황의 이면엔 의문이 남습니다. 이율이 상승하고 무역 불균형과 정치 변동이 심화됐는데도 주가는 급등했죠. 이런 모순 속에서 중국의 한 도시는 급성장을 이뤘습니다. 스촨성 양쯔 강변에 자리한 유서 깊은 도시 충칭은 서양과 교류가 활발한 동부 기업 지구에서 2,000k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충칭의 경제 성장 속도는 무척 빠릅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세계 각국을 돌아다녔지만은 이런 곳은 정말 처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도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저쪽에서는 교량을 건설하고 있군요. 30개가 넘는 교량을 세우고 있으며 또 저편에선 철도 공사가 한창이죠.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농지였습니다. 공사를 마치면 수백만 제곱미터의 땅에 건물이 들어서게 될 테죠. 정부는 충칭을 중국 서부의 금융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머지않아 이곳은 세계 금융의 중심이 되겠군요. 현재 중국엔 백만장자가 34만 5천 명이 넘으며 억만장자도 100명 이상이라고 하는군요. 한때 외세의 압박을 받기도 했지만은 최근에 중국은 단기간에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룩하며 이머징 마켓에 불어닥친 금융 위기를 피할 수 있었죠. 중국에 뚜렷한 금융 위기가 없었던 이유는 투자 자금을 해외에서 지원받지 않고 자국 내 저축에서 조달했기 때문입니다. 해외 자금을 동원해 투자를 하기도 했지만은 공장처럼 유동화가 어려운 직접 투자 형태가 아주 많았죠. 또한 중국은 막대한 저축 예금을 기반으로 금융 세계화의 흐름을 뒤바꿨습니다. 과거에 영미권에서 아시아에 차관을 제공했다면 이제는 중국이 부유한 나라 미국에 돈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과 미국의 기이한 경제적 공생관계를 일컬어 차이메리카라고 부릅니다. 충칭의 증권거래소 풍경이 무척 흥미롭군요. 주민들은 이곳에서 점심도 먹고 탁구도 치고 저축한 돈으로 투자도 합니다. 때론 도박에 가까운 투자를 하죠. 중국 경제 역시 이곳 풍경과 유사합니다. 저축으로 목돈을 마련한 중국인들은 어떻게든 투자의 기회를 노리죠. 과거와 달리 임금이 많이 오른 데다 수입 중 상당액을 저축합니다. 저축을 잘하지 않는 미국인들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죠. 이 어마어마한 예금은 기존의 자본 흐름을 바꿔놓기에 충분했습니다. 거대한 자본은 이제 중국에서 미국으로 물밀듯 흘러들고 있습니다. 2007년 미국은 극심한 무역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무려 8천억 달러를 세계 각국에서 빌려야 했죠. 반면에 중국은 미국의 무역 적자보다 25% 이상 많은 무역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축적한 자금 대부분을 미국에 빌려주었죠. 이제는 중국이 미국의 살림미천을 대주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잘 가지 않는군요. 미국인의 1인당 GDP는 44,000달러입니다. 물론 중국에도 억만장자가 제법 많고 또 보시다시피 이곳 충칭 역시 크게 발전했지만 1인당 GDP는 고작 2,000달러입니다. 어떻게 중국이 GDP가 22배나 많은 부유한 나라 미국에 돈을 빌려주게 됐을까요? 그 배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은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제품을 대량 생산해 소비 천국인 미국에 수출했습니다. 물론 가격이 낮을수록 상품이 잘 팔리겠죠. 결국 위안화의 환율 강세를 막고자 외환시장에서 수십억 달러를 사들였습니다. 한동안은 이러한 전략이 미국에 유익했죠. 미국은 저렴한 중국산 제품을 대량으로 주문해서 배로 잔뜩 실어온 후에 월마트를 비롯해 대형 할인점에서 판매했죠.
또한 대형 할인점은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에 아웃소싱을 주고 큰 이윤을 얻었습니다. 2006년 월마트는 90억 달러 상당의 제품을 중국에서 외주 생산을 했죠. 한편 미국도 중국에 판매한 게 있습니다. 수십억 달러의 채권을 팔아 자금을 확보했고 미국 내 금리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이른바 윈윈, 즉 양측에 유익한 전략이었죠. 이것이 바로 차이메리카입니다. 세계 국민 총 생산의 33%에 이르는 경제 규모죠. 또한 지난 8년 동안 세계 경제 성장의 절반 이상을 주도했죠. 미국에선 소비를, 중국에선 저축을, 완벽한 결합 같죠? 하지만 부작용도 따랐습니다. 중국이 돈을 빌려줄수록 미국은 점점 차관에 의존했습니다. 2000년 이후 신규 은행 대출과 채권 및 파생 상품의 계약이 넘쳐났는데 차이메리카의 영향이 크죠. (2006년) 미국의 모기지 시장에선 엄청난 자금이 시중에 풀렸습니다.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은 물론이고 소득이나 직업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닌자 대출까지 등장했죠.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사태가 있기 몇 달 전 테네시주와 미시간주에서 대출금을 갚지 못해 가압류될 처지의 사람들을 조사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짐작했죠. 하지만 미국의 금융시장에서 이머징 마켓에 불과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전 세계 금융위기로 확산되리라고는 누구도 상상하기 힘들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불러올 엄청난 파장을 예측한 이들은 많지 않았죠. 영국에선 1866년 이래 최초로 대량 예금 인출 사태가 발생해서 노던록 은행이 국유화됐고 미국에서 손꼽히는 투자은행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했습니다. 또한 은행들이 줄줄이 적자를 내면서 손실 규모가 천문학적인 단계에 이르렀고 은행 간 대출이 불가능해졌죠. 결국 미국 재무부는 7천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금융구제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2008년 6월 미국 경제는 침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중국도 그랬을까요? 하지만 이곳 홍콩은 침체와는 거리가 먼 것 같군요. 그렇다면 차이메리카 공조 체제에서 유지되던 윈윈 전략이 효력을 상실한 걸까요? 중국 경제는 미국의 금융위기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2007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중국의 대미 수출에 차질이 생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수가 급증했고 중국은 8% 이상 성장을 했죠. 한편 100년 전 세계화가 시작되던 시절에도 투자자들은 차이메리카 체제와 유사한 경제적 공생관계가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당시 세계 금융의 중심이었던 영국과 유럽의 산업 경제를 대표하던 독일이 공생관계였는데 얼마 못 가서 전쟁으로 끝이 났죠. (1914년) 영국과 독일이 그랬던 것처럼 미국과 중국도 공생과 경쟁을 반복하다 대립할 수 있습니다. 국내 총 생산을 놓고 볼 때 빠르면 2027년에 중국이 미국을 앞선다는 예측이 나왔죠. 그럴 경우 미국의 제조업체는 전부 공장문을 닫아야 한다며 자유무역을 비판하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가 심화될수록 비판의 소리도 높아지겠죠. 주가가 급락하는 광경을 지켜볼 때면 1차 세계대전 당시와 같은 금융위기가 재현되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해답은 미국과 중국의 대립 구도에 따라 달라지겠죠.
무역 마찰이나 대만이나 티베트와의 마찰 등 분쟁의 소지는 충분합니다. 시작은 선의의 경쟁이었다 하더라도 중국이 돌연 미국의 자금 공급을 중단한다면 경제 전쟁이란 큰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차이메리카 체제의 본질은 혼란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사자와 염소, 뱀이 한 몸에 뒤섞인 신화 속의 괴물 키메라처럼 말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분쟁이 기우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은 현 경제계를 이끄는 사람들이라면 인류 역사를 통틀어 안정과 번영이 영원한 시대는 없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느 날 위기가 수면 위로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오늘날의 금융시장은 4,000년에 걸친 경제적 진화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지구촌 금융시장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호황과 불황, 비이성적인 과열과 침체를 반복하고 있죠. 어찌 보면은 체제가 너무 복잡해서 위기에 취약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4,000년 전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오늘날 중국에 이르기까지 돈은 인류의 진보에 큰 몫을 했죠. 금융의 혁신은 세상을 연결하고 통합했습니다. 금융이 없었다면 인류는 농경사회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금융은 인간 본성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입니다. 금융공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죠. 인간은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강하고 기분이 들떴다 어느새 가라앉는가 하면은 역사적 교훈을 쉽게 망각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감성을 대표하는 사랑에 있어서도 기복이 심하듯 인간이 개척한 금융사에도 굴곡은 있기 마련이죠. 인간의 환상이 빚어낸 차이메리카 역시 그 굴곡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